네, 오늘 시장이 2200선도 잠깐 붕괴가 됐었죠. 지금은 222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하단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 고민도 있으실 테고요. 자, 여기서 든든하게 바닥을 가지고 조금 올라가 줄 건지 아니면 또 불안하게 빠질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 모시고 올 한 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후장 들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변했습니다만은 2200선도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식이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이걸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도 주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 이사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통 1월이라고 하고 또 새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이 어떤 반전, 그다음에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만은. 네, 1월 효과라고들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번만큼은 1월 효과, 그다음에 연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월 1, 2월에는 상방보다는 어떤 하방 위험이 그래도 조금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인플레나 긴축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압박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이 좀 문제가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바닥을 쳤다라고 볼 만한 어떤 징후도 별로 없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도 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상황은 위아래 모두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상방보다는 약간 더 하방의 위험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방 위험이 크다고 하시면 지금 지수대에서 어느 정도 더 하락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지선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지난 10월 달 저점, 9월 말 10월 저점인 2100에서 한 2200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전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에서 네. 하단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은 사실 이제 또 시장이 약간은 좀 그래도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들이 조금씩은 좀 생겨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하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가장 큰 이슈가 금리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흔히 아래 공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침체가 전형적인 침체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침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수요에 의한,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그리고 보통은 어떤 신용 팽창에 의한 어떤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그 혼란으로 인한 인플레 문제와 긴축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 또 신용 팽창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각 정부가 이제 많이 뿌렸던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 중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침체라고 하더라도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플레로 인해서 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네. 보통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달리 경기 확장이나 수축의 어떤 기간도 좀 짧고 대신에 이제 변동성도 큰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경기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물가가 높아져서 불안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네. 침체의 국면이나 기간도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작년 그 하반기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중후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커지겠으나 경기 침체의 구간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던 경기 침체보다는 짧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 침체가 짧다는 얘기는 그 전에 주식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나요? 예, 아무래도 저는 그 경기의 어떤 수축 국면이 네. 또는 경기 수축 기간이 짧다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 주식시장이 아주 심각하게 더 막 흔들릴 가능성, 폭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 가장 큰 화두는 우리 허 이사님께서는 부동산 경기를 꼽으셨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PF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큰 어떤 자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또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뭐 좀 안정을 찾든지 아니면 좀 하락하더라도 아주 완만한 하락을 할 때에 오히려 이제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급락이나 약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경기가 얼마만큼 빨리 하향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특히 1월말 보면은 특히 1월 달 그리고 1분기에 지난해 문제가 됐었던 PF의 만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만큼은 적어도 이제 이러한 부동산이나 이 유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1, 2월은 그래도 상반보다는 하방의 위험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1월 효과라는 거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조금 조정의 장세도 한 2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저런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리스크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전체를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좀 보자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던데 우리 허 이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을 구별하기보다는 미국과 미국이 아닌 지역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 주식 시장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만 본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완화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중국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안이나 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내의 내수 산업 중심의 어떤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지역으로 그나마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선진국하고 신흥국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 본다면 저는 차라리 유럽이나 일본 시장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배, 11배 저희 한국 시장보다도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이라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부담도 없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 약간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한 이사님이 중국 통이시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문은 열었죠. 코로나 봉쇄에서 네. 문은 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뭐 주식도 관련 주식들도 올랐다가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제로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국내에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중국이 지금 되게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어쨌든 네. 방역을 푸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방역을 푸는 어떤 속도라든가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해의 중국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지금 함께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국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되게 좀 취약하다라는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 백신을 한번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거의 840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방역을 풀게 되면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서로 상충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당장은 쉽진 않아 보이고 네. 아마도 올해 중국 시장은 한 분기 좋고 한 분기 나쁘고 한 분기 좋고 한 분기 나쁘고 이런 지그재그 형태, 불규칙한 형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수혜도 상당히 좀 이런 변동성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사고
하고 네.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럼 좀 지금이 보고 사야 있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 중에 올해 좀 괜찮을 걸로 보이는 쪽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를 하고 뭐 여행 다닐 거고 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네. 이런 쪽으로 많이들 관심들을 가지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고 지그재그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잠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그 연속성이 있으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은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 빅테크와 같이 규제 자체를 좀 완화를 하는 산업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어떤 뭐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이 미루었던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좀 다시 이제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 소재나 산업재 섹터가 춘절 이후 올해 한 2, 3월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들어오죠.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하면 기업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할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기업 실적 전망하고 올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시장 봤을 때 국내에서 좀 유망한 업종 이렇게 좀 꼽아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그 올해 특히 이제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나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우리 이렇게 반도체 쪽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좀 더 다른 업종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그나마 반도체나 뭐 다른 업종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나쁠 거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좀 반영을 하면서 그거 좀 반영해 놨죠, 예, 미리. 그리고 투자자들 눈높이도 좀 낮아져 있는데 네. 사실 반도체하고 뭐 한전을 비롯한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면 아직도 작년보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늘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더 하향 조정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 실적들의 하향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또는 헬스케어라든가 네. 에너지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음. 차라리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내수 소비와 관련된 산업들은 실적이 뭐 4분기까지는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오히려 올해 그 시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과도하게 주가 하락으로 반영돼 있는 반도체 업종, 운송, 헬스케어, 에너지 쪽은 도리어 관심 가질 만하다.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